내년 1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행이 정작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평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과제 시행에 나섰다가 혼란만 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넉 달가량 진행된 롯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요란했던 수사 과정에 비해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등 결과는 시원찮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올 하반기 신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수입차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이 1년 새에 크게 늘어 7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은행 노사가 내년 1월 예정인 성과제 도입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평가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과제를 도입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작부터 했다가 혼란만 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보도에 정훈규입니다. 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정확히 무슨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노조의 반대에도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확정했지만 성과제의 근간인 평가 기준과 급여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논의에 응해오질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내용은 기존 지점별 평가에 개인 평가를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조는 은행업 특성상 개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점 내 협업만 가로막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사 대립이 극에 달해 연말까지 논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한 급여 산출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만 사측은 일단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도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지만 내년 상반기 급여는 기존 체제로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성과평가가 1월부터 시작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은 하반기에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평가와 급여 산출이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도입해놓고도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공기관이 성과제 확산에 모범이 되라는 정부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 알맹이 없이 시작하고 보는 셈입니다. 결국 직원들은 내년 하반기 받을 급여의 기준도 모른 채 막연한 실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4개월여 진행된 롯데 수사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하지만 요란했던 수사 과정에 비해 결과는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TJ 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1,7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 그에 따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 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 회장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 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1,000억 원대 탈세와 부당급여 방식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성과를 냈지만 신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약 2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고 조사를 받은 롯데그룹 임직원은 500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그룹 2인자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까지 이어져 강압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롯데는 실추된 롯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도 강화하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롯데 유무죄 다툼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됩니다. 롯데는 검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이딴 추문으로 수입차 판매가 주춤한 사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신차를 선보이며 인기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성비를 무기로 수입차들을 압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앞세운 국산차들이 출격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야심작인 6세대 그랜저입니다. 국내 준대형 세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그랜저는 5년 만에 완전 변경된 모델로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랜저는 3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그야말로 폭넓은 수요층을 갖고 있어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그랜저는 출시 이후 벤츠의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현대차는 또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모델인 중형 럭셔리 세단 G70 연말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70는 벤츠의 C클래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등이 장악하고 있는 프리미엄 중형차 시장에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는 수입차가 독점해왔던 스포츠카 시장에 4도어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프로젝트명 CK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전용 스포츠카로 개발한 차량은 CK가 처음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카 라인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수익성 높은 고급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CK는 BMW 4 시리즈, 아우디 A5 스포츠백 등 쿠페형 스포츠 세단들과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년 새 2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자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서라도 비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이 1년 새 급증해 7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등 비은행 기관에 많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중소기업의 비은행 기관 대출금 잔액은 7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4.8% 급증했습니다. 1년 새 14조 원이나 불어난 것입니다. 바로 전달과 비교해도 한 달 새 1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기업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연 7.8%로 시중은행에서 빌릴 때보다 4.5%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앞으로는 그나마 이런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해 비은행의 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비은행 대출금 잔액이 16조 6천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도 올 들어 대출이 늘고 있지만 매달 조 단위로 불어나는 중소기업에 비하면 자금 압박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014년 부채 비율은 158.46%로 전년보다 17%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믿고 주택 구매 계획을 세웠던 많은 서민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애초에 설정한 대출 한도를 넘어서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보금자리론 한도를 축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금자리론 축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것의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이 된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인데요.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2.5에서 2.75%의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지난 14일 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신청 한도를 줄이고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 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별도 제한이 없던 소득 조건 역시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로 신설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금자리론이 갑작스럽게 축소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와 자격 요건 강화 때문에 보금자리론만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회사원인 신동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 이사하기로 했는데 수중에 이제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잔금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고 갑자기 그 주말에 보금자리는 취소가 된다라고 얘기 들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또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저처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서류상 절차들 때문에 주택 거래에는 보통 2달, 짧아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 때문에 신 씨의 경우처럼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불안에 떨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축소한 이유는 뭔가요? 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에 대출 한도 6조 원의 보금자리론을 마련했었지만 저금리와 집값 상승 때문에 10조 원 이상의 보금자리론이 실행되면서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해 보금자리론 한도를 6조 원으로 잡았다가 대출액이 벌써 6조 원을 넘어서자 급히 보금자리론 한도를 축소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금자리론 한도를 갑작스럽게 축소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대출 재원이 없어서 대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보금자리론 한도를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한도 확대에 대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채권 시장의 수요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려면 정부가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상황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당장 주택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안이 될 만한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 네, 적격대출과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우선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 한도 5억 원 등의 조건들이 축소 전의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는 2.89%에서 3.28%로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이 상품도 16조 원의 연간 한도를 이미 초과해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한도를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과 미래에셋생명에서 취급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금리는 연 2.1에서 2.9% 수준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대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식 공매도와 관련된 증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8,500억 원 규모 기술 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주가 하락에 투자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증권사들입니다. 앞서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에 공시했지만 이미 전날부터 관련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폭염으로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가격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9월 생산자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농림수산품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8월보다 5.4% 오른 119.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배추 34.7%, 무 49% 오르는 등 농산물이 한 달 사이 6.3%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는 99.24로 8월보다 0.2% 올랐습니다. 이로써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8월 0.1% 오른 데 이어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2017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88,360세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2,727세대, 지방 45,633세대가 각각 입주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선 오는 11월 안양, 덕천 4,250세대 등 15,316세대, 12월 서울 성동 1,976세대 등 14,193세대가 집들이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엔 김포 감정과 남양주 별내 등에서 13,218세대가 입주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부산 명지 1,664세대, 청주 홍덕 1,206세대 등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제곱미터 이하가 36,968세대,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44,822세대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주의 양대축인 증권주와 은행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증권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0.54% 하락한 1,656.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증권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증권가 압수수색 소식이 확산되면서 오후장에서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7월 11조 원대를 돌파했던 증시 거래 대금은 올 들어 8조 원 언저리를 맴돌면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주는 전날보다 3.34% 상승했습니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KB금융 등 은행주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한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3단 혁신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3단형 행복주택 10,000가구와 스마트 공장 10,000개 등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의 올해 3분기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558만 원으로 집계돼 6분기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자동차 교체 명령을 요구하며 낸 이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형식적인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흘간 파업한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수용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건설업체 수는 총 6만 2천 개에 달합니다. 주택시장 호황에 건설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빨리빨리 짓기보다는 고객에게 편안함과 실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건설인이 있습니다. 권영광 마루종합건설 대표 얘기입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배우 조인성 씨의 집. 5층 높이의 이 집은 쌍둥이 빌딩처럼 똑같이 생긴 주택 두 채가 이어져 있습니다. 조인성 씨가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각각 독립된 단독주택이지만 구름다리로 연결해 왕래가 자유롭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조 씨의 의견이 반영된 것. 직접 시공을 담당한 권영광 마루종합건설 대표는 고객별로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실용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맞추다 보면 초기 설계도 바뀔 수 있고 공사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4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데 5, 6개월가량 걸리지만 권 대표가 시공하는 주택은 평균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간접비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죠. 저희 이익에 있어서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하자가 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권영광 대표는 지난 2005년 마루종합건설을 설립했습니다. 이미 설계와 인테리어, 시공회사 등을 거치면서 내공을 쌓아온 그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인성 씨 주택 등 4건의 공사 수주가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성공적으로 이들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권 대표의 사업은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불행이 잇따라 닥쳤습니다.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 대금을 가지고 잠적한 겁니다. 권 대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공사비를 마련해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함께 작업을 했던 업체들에겐 자비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권 대표는 평소 긍정적인 성격과 다방면으로 친분을 쌓은 고객들에게 공사를 수주하며 3년 만에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권 대표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모든 공사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고 공사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쪼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6만 개가 넘는 중소건설사들 속에서 마루종합건설은 독특한 디자인과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주택을 수주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권 대표는 브랜드를 론칭해 시행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목표는 사실은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든 타운하우스든 개발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의 10년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권영광 대표. 신뢰와 열정, 차별화된 디자인과 상품 기획으로 종합건설업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게 권 대표의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전주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서늘하니까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보통 단계로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으로 다소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3도, 대전 12도, 낮 기온 서울 24도, 대전과 청주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동해안 지방은 점차 흐려져서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강릉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전주 25도, 부산 24도까지 올라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